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오늘은 바로 저번 주에 뱀파이어의 역사에 대해서 뱀파이어를 다뤄봤잖아요. 오늘은 뱀파이어의 친구, 바로 좀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뱀파이어보다는 좀비를 더 좋아해요. 옛날부터 그냥 좀비가 좋았어요. 뭔가 만만하달까? 어떻게 보면 살짝 귀엽기도 하고, 그러니까 물론 빨리 다니는 좀비도 있지만 전통적인 좀비는 이렇게 다니고 잘 못 보고 이렇게 귀만 청각만 예민하고 가만히 숨 참고 있으면은 왠지 지나갈 것 같고, 그리고 내가 이제 도끼로 목 찍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맞짱 뜨면 1대1로 맞짱 뜨면 어떻게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만만함? 저만의 생각인가요? 어쨌든 그래서 좀비물을 되게 좋아했고, 저는 오싹한 처녀 귀신 진짜 무서워요. 일본 거 링 있잖아요. 막 그런 일본 처녀 귀신은 그냥 다가온 게 아니라 각기하면서 다가오잖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 거 진짜 경기 일으켜. 그런 건 무서운데 좀비물은 너무 좋아요. 좀비물 약간 소우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호러 말고 막 서스펜스 막 이렇게 피 튀기고 그런 건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좀비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좀비 관련 영화들은 거의 다 봤고, 그리고 워킹데드도 제가 시즌 6까지는 쭉 본 것 같아요. 요즘에 바빠서 못 봤는데, 아무튼 좀비물, 미드나 뭐 이런 영화, 막 최근에 부산행 이런 거 다 좋아합니다. 아무튼 좀비는 이렇게 되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런 좀비를 좋아하는 좀비 영화 매니아층도 있고요. 이런 좀비의 특징들은 우리가 웬만하면 거의 다 알 겁니다. 그럼 이런 좀비의 특징이라던가 이런 좀비가 흥행할 수 있었던 거는 끊임없이 좀비 관련 영화들이 계속 흥행을 했고 있어 왔기 때문인 거죠. 그럼 좀비 관련 영화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좀비 영화는 바로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이라는 아주 옛날 작품입니다. 요게 감독이 아주 옛날 작품인데, 조지 로메로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아주 옛날 작품이죠. 그래서 여기서의 좀비는 진짜 이렇게 느리고요. 느리고 그냥 관에서 시체가 살아났다, 그런 식으로 이제 처음으로 좀비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지 로메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다음으로 나온 거는 약간 좀 컬트 무비 같은 스타일의 바탈리언 시리즈도 다 이쯤에 나타났죠. 바탈리언 시리즈는 조금 이런 특이한, 뭐랄까, 컬트무비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 특이한 스타일인데, 여기도 명장면이 좀 있어요. 제가 이거 본 거 중에서 좀 명장면이, 뭔가 이제 좀비를 겨우 이제 시체를 죽여서 딱 태웠는데, 그 제가 하늘을 막 날아가가지고, 그 제가 이제 무덤에 떨어져서 다시 또 무덤에 있는 시체들이 팍팍팍 살아나는 그런 장면이 되게 압권이에요. 그것도 재밌고, 이거는 바탈리언 시리즈. 뭐 그것도 있고, 순서대로 보면은, 그리고 데드 얼라이브라는 좀비 영화도 있습니다. 이 데드 얼라이브는 좀 요것도 약간 B급, 그러니까 좀비 영화는 B급이 많아요. 또 그게 매력이에요, B급 영화. 근데 데드 얼라이브 감독이 되게 유명한 감독입니다. 피터 잭슨이 킹콩, 반지의 제왕, 그 감독이죠. 근데 피터 잭슨이 이 데드 얼라이브 만들 때만 하더라도 정말 그냥 B급 영화를 만드는 그런 감독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번창하게 됐죠. 여기 중간 스틸샷을 보기만 하더라도 진짜 어이없는 B급 장면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B급 애호가기 때문에 이런 영화 좋아해요. 혹시 신시티 이런 거 좋아하시나요? 그런 영화 되게 좋아하거든요. 데드 얼라이브도 좀비 영화 매니아시면은 안 보신 분들은 한번 권해보는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좀비 영화는 그전에는 이렇게 막 좀 느리고 약간 느릿느릿, 뭔가 좀 이렇게 그전까지는 좀 귀여운 몸집의 그런 좀비였다면, 좀비가 갑자기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영화죠. 이 영화를 기점으로 진화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28일 후. 이거 나중에 막 28일 후, 28주 후 막 이렇게 막 나오잖아요. 여기 좀비에서 당황스럽게 좀비가 갑자기 뛰기 시작해요. 28일 후부터. 그래서 엄청난 공포감을 주죠. 28일 후에서 좀비가 뛰어가는 장면에서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느릿느릿할 때까지만 해도 무섭지 않았었는데 뛰어다니기 시작하고, 근데 더 무서워지는 게 이 다음에, 이게 이제 2002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예, 맞아요. 28일 후가 2002년. 그리고 2004년, 2년 뒤에 새벽의 저주가 나오죠. 새벽의 저주는 저는 진짜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요. 이 여자애까지. 그러니까 이 새벽의 저주에서는 뭔가 있잖아요.
나의 엄마, 나의 가족이 좀비가 돼가지고 내 딸이 좀비가 돼버렸어. 뭐 나를 물려 그래. 그럼 이 딸을 내가 죽여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인간의 그런 본성의 그런 고민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 새벽의 저주 명장면이 그 희뿌연 그런 문에 좀비들 손자국 여기서는 엄청 개떼로 막 쫓아다니죠. 그래서 새벽의 저주 진짜. 그러니까 얘네 두 영화는 이제 좀비 영화의 대표적인 교과서 같은 영화로 유명하죠. 28일호와 새벽의 저주. 뭐 이 이외에도 수많은 좀비 영화들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뭐 원바디스인가? 윈바디스인가? 거기 보면은 이제 좀비랑 사랑에 빠지기까지 해. 심지어 좀비가 되게 로맨틱해가지고 좀비가 음악을 듣고 나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아 막 이러고 좀비랑 사랑에 빠지기까지 하고 수많은 좀비 영화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비가 점점 진화해갔죠. 처음에는 느리더니 빨라지고 원래는 인간의 뇌만 파먹었었어요. 초창기만 하더라도.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인간의 이제 인육을 먹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점점 똑똑해지고. 그래서 좀비 영화뿐만 아니라 드라마까지. 뭐 영국에서 좀비 영화 같은 경우에는 데드셋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몇 년도에 나왔냐면 영국 단편 12 시리즈 이게 데드셋이 나왔고 이거는 이제 영국에서 2000년대부터 그리고 워킹데드 유명하죠. 워킹데드. 저 워킹데드 딜런 너무 좋아하거든요. 딜런 너무 멋있어. 딜런이 그냥 좋았었는데 제발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제발 중국 사람 아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역시 딜런이 우리나라 사람 그 교포죠. 우리나라 한국 사람 아무튼 한국계 미국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딜런 너무 잘생겼어. 네. 데드셋도 되게 재밌죠. 근데 데드셋은 제가 다 못 찾아봤어요. 저는 워킹데드만 쫙 봤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미드로 만들고 물론 뱀파이어물도 섹시하고 그런 매력이 있지만 좀비 애호가가 있을 정도로 좀비는 좀비 특유의 매력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좀비가 인기가 많은 걸까? 좀비물은 일단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이제 좀비가 되는 순간 이제 고립이 돼버리는 거야. 나 혼자인 거야. 새로운 인물이 돼버린 거지. 나는 바보처럼 뭔가 머리도 생각도 나지 않고 정처 없이 배고픔에 이렇게 허덕이는 고독한 존재가 돼버리고 그런 원초적 고독 그리고 인간이 이제 죽음과 싸워야 하는 그런 부분 좀비와 싸워야 하는 그런 원초적인 그런 감정 그리고 내가 믿었던 엄마 아빠 뭐 이런 사람들이 좀비로 변해갔을 때 나의 대처는 도대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을 죽여야 하는 또 이런 부분 그래서 여러 가지 인간의 원초적인 그런 감정을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의 바닥에 있는 거를 막 이렇게 이끌어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매력이 있어요, 뭔가. 뭐, 이렇게 설명하기 애매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비는 도대체 어디서 유래가 된 것인가? 뭔가 좀비라는 게 어디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나타난 거 아니겠어요? 뱀파이어 같은 경우도 이런 드라큘라 백작이 실제로 되게 잔인했고 꼬챙이에다 사람 찔러 죽였고 그래서 드라큘라 백작이라는 이름이 나왔고 그것이 소설화되면서 이런 뱀파이어 이런 원형을 만들게 된 것인데 좀비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그 어원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라는 단어의 지읒이죠. 좀비인가요? 좀비? 좀비는 종교적 언어라고 합니다. 좀비가 어원적으로, 좀비는 이제 콩고의 단어인데요. 은잠비, NZAMBI라는 은잠비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은잠비는 신이라는 의미래요. 신, God. 그리고 이 단어는 또 다른 말로 부두교에서 뱀로아, 그러니까 그 로아라는 게 약간 정령 같은 의미거든요. 뭐 뱀의 정령, 뱀의 신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이 뱀로아인 담발라 웨도라는 그런 뱀의 정령의 이름도 좀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비는 원래는 신적인 그런 내용이었고 이것이 부두교에서 좀비를 이제 뭔가 이렇게 숭상하면서 그러니까 부두교의 이 교리 자체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교리가 가장 부두교의 핵심적이고 그런 큰 믿음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이제 좀비라는 단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좀비라는 이름을 이제 쓰게 되고 이러면서 빠르게 전파가 돼요. 뭔가 시체가 살아났다. 그런 게 좀비가 되고 좀비는 되게 사람보다 느리고 몸이 부패되어 있고 뭐 이렇게 눈이 썩어가지고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시각은 잘 약하지만 청각은 강하다 뭐 이런 식의 좀비적인 특징이 막 이렇게 막 구전에 의해서 막 전파되고 그러면서 영화화된 것이죠.
자, 일단 뭐 좀비는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고, 요즘에 말하는 좀비는 좀비 PC, 뭐 좀비형 노동자, 뭐 좀비 커플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좀 뭔가 의욕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 그냥 정신은 없고 육신만 이렇게 움직이는, 또 뭐 이렇게 반쯤 죽은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좀비라고도 얘기하기도 현대에선 그렇게 쓰고 있죠. 자, 일단 좀비는 부두교에서 시작된 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두교.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죽은 자를 되살릴 수 있다는 그런 주술이라든지 그런 흑마법을 쓰고, 그런 부두교의 그런 뭐랄까 약간 요즘에 목사님 뭐 그런 것 같은 사제 같은 부두교의 그런 마술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보커라고 하는데, 그 보커가 특정한 약물로 이렇게 죽어있는 사람을 되살릴 수 있다 라고 믿었던 그런 부두교의 믿음에서 좀비가 첫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두교가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원래 흑인들은 아프리카에 살았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흑인들을 노동자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흑인들을 이제 서아프리카에 그런 부두교가 원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18세기에 서인도 제도로 가가지고 일을 시켜야 막 사탕수수, 이렇게 서인도 제도 오렌지 따고, 그쪽에 이제 서인도 제도 그런 플로리다 쪽이라던가 그 아래쪽, 거기에 IT라는 곳이 있는데, 저는 IT가 어딘가 이렇게 봤는데 요 위치예요. 이 IT에서 일단 IT 부두교에서 가장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서인도 제도예요. 이 멕시코 주변의 섬들, 여기서 이제 노동을 시킨 거죠. 여기서 이제 서양인들이 많이 먹는 그런 음식들, 과일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렇게 바나나나 뭐 이런 그 초콜릿이나 뭐 커피 뭐 이런 것도 여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을 시키는데, 이 흑인들이 뭔가 자신들이 이렇게 좀 의지할 신앙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때 의지했던 신앙이 바로 부두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두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살아내는데, 이 살릴 때 그 사람은 이제 약간 바보처럼 정신이 좀 이상해져 있어. 그래가지고 그걸 살린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노예처럼 부려먹게 된대요. 그런데 그 노예처럼 부려먹다 갑자기 가끔씩 좀비가 정신을 차리는 경우가 있는데, 부두교에서는 그것은 그 사람이 되게 착한 신에게 영혼을 이것을 착한 신이 그 사람을 착하게 좋게 봐서 영혼을 되돌려준 거다 뭐 이렇게 보기도 한대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전 이 부분에서 정말 되게 재밌었는데, 이 부두교의 이런 좀비라던가 정말 이런 주술을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뭐 이렇게 땅에 묻어놓은 다음에 나중에 되살리는, 이런 게 그냥 전설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있는 걸까라고 과학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강연도 했고, 이것을 타임지에 과학적인 이 사람의 논문을 실기도 했고, 정말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연구했던 사람인데, 바로 웨이드 데이비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민속 식물학자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좀비화 과정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IT에서 수많은 종족들을 만나고 연구하고 약간 인류학자들과 같이 연구한 끝에 멀쩡한 사람을 가사 상태로 만들어버린 다음에 땅에 묻고 2, 3일 뒤에 그 사람을 다시 파는, 그거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IT에서 이런 식으로 좀비를 만들어서 약간 반노예식으로 좀비를 일부러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범죄죠.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착한 사람을 그렇게 좀비로 만들어버린다면은 범죄가 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좀 요렇게 생각하면 좀 어떨까? 우리가 옛날에 막 멀쩡한 사람들을 유괴한다던가 임신매매를 한 다음에 팔다리 어디 하나가 잘라버린 다음에 앵벌이 시키는 거, 아니면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바보로 만든 다음에 이제 기억을 잃게 만들어서 그냥 앵벌이를 하는 그런 집단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뭐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엔 그런 집단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요. 중국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들은 거로는 중국에 이제 신혼여행을 간 부부가 있었는데, 뭐 신랑이 이게 트렁크를 이렇게 택시에다가 딱 실었는데 갑자기 택시가 출발해버린 거야. 자기 부인을 데리고. 그래서 부인을 찾다가 나중에 발견하게 됐는데, 부인이 두 다리가 잃어가지고 앵벌이를 하고 있었던 걸 발견한 거야. 뭐 그런 식의 막 이야기가 있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정상이 아닌 정신 상태로 만들어서 무조건 사람 말에 복종하게 만드는 그런 좀비화하게 만들어서 그거를 농장에서 이를 부려먹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부려먹는, 사람을 정신을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독약, 좀비 독약, 좀비 파우더가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데이비스가 발견한 그런 이 좀비 파우더에는 어떤 거냐면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그러한 특정 성분이 들어있었대요. 이 좀비 파우더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사람이 다 밝혀낸 건데 일단은 보거독이 들어갑니다. 테트로도톡신, 정말 소량만 먹어도 사람이 죽는 보거독. 일단 4가지 성분이 이 좀비 파우더에 들어간대요. 보거의 독. 보거의 독은요, 진짜 위험합니다. 이 보거 요리가 진짜 전문가들만 만들 수 있거든요. 보거의 독이 아가미, 간, 생식선, 위, 알, 장, 비장, 이런 수많은 곳에 들어가 있어요. 나 어렸을 때 보거 가지고 되게 많이 갖고 놀았는데, 위험한 짓이었네? 이게, 저희 아버지가 낚시 매니아여가지고, 보거를 잡으면은 거기 바다에는 이제 보거가 좀 약간 지랄맞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뒤로 물고기가 안 잡힌대요. 그래서 이제 보거를 에이 짜증나 갖고 놀아라 주면은 보거의 이 꼬리 쪽 있잖아요. 꼬리 지는 머리 거기를 손톱으로 꼭 찌르면 얘가 얼마나 승질이 나쁜지 빵빵해져요. 그걸로 오빠랑 제기차기 하고 막 갖고 놀다가 바다로 이렇게 던져주고 그랬거든요. 초딩 때는 그런 악랄함이 있었죠. 보거야 미안하다. 근데 얘가 맘먹고서 나한테 독을 뿜었으면은 큰일 날 뻔했다. 아무튼 이거 만약에 터졌으면은 나 보거독에 노출될 뻔했네. 근데 보거가 이렇게 독이 많은 애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거 요리 잘못 먹으면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보거의 독이 테트로도톡신이 그걸 먹고 사람이 잠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특정 성분을 다시 먹던가 아니면 그 테트로도톡신이 몸 안에서 어떠한 이유로 해독이 돼서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너무 소름 끼치지 않아요? 이거 만약에 그러면 지금까지 테트로도톡신을 먹고 죽은 사람 중에서 정말 죽은 줄 알고 땅에 묻었는데 땅 안에서 그 사람이 살아났을지도 몰라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 그래서 보거의 독이 가장 대표적인 이런 좀비 파우더의 원료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파나마 왕두꺼비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 되게 커요. 이거 그냥 성인 남자 손에 이 정도면 진짜 커. 얘는 막 박쥐도 잡아먹고 육식이야. 막 다 잡아먹어 얘네. 그래서 이 파나마 왕두꺼비 안에 있는 독이 또 되게 독하다고 합니다. 부포테닉이라는 독인데요. 이 독성 물질을 이 파나마 왕두꺼비가 이렇게 막 뿜는데 그 독성도 여기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 개구리한테도 독이 있대요. 개구리 독이 들어가고 4번째는 그 사람의 손톱이 들어간대요. 사람의 손톱이. 그래서 그거를 갈아서 이렇게 파우더를 만드는데 신기하게도 파우더를 약물로 섞어가지고 먹이는 게 아니라 그 죄인에게 때려서 상처를 내게 한 다음에 사람에게 뿌려가지고 가사 상태에게 몸에 염증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가사 상태에 이르게 한대요. 그럼 몸에 뿌린대. 상처를 낸 다음에 뿌리면은 그 사람이 죽은 것처럼 이렇게 심장이 먹고 정말 시체처럼 돼버린다는 거야. 그럼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땅에 매장을 해요. 매장을 한 다음에 한 3, 4일 정도에 다시 꺼낸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꺼내면은 그 사람이 가사 상태에 빠졌던 사람이 깨어나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깨어나 있지 않으면 특정 또 약물을 깨어나는 약물을 넣으면 하고 깨어난대요. 근데 3, 4일 동안 가사 상태에 있을 때 산소가 결핍됐기 때문에 뇌는 다 죽은 거야. 기억도 없고 이제 정상 생활을 할 수 없는 뇌고 그 가사 상태에서 깨어나게 만든 그 첫 번째 만난 사람의 말만 복종하게 만든대요. 뭐 어떻게 세뇌시킨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이게 바보처럼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제 그 세뇌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평생 염전노예처럼 그 농장에서 부려먹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좀비 파우더고 그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비 파우더를 어떤 경우에 쓰냐면 이제 그런 종교적 집단에서 이제 사회적 제어 장치로 이렇게 벌을 주는 효과를 내기도 하고 실제로 이 데이비스가 연구한 결과 이 당시에 이 IT에는 정부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뭔가 비밀 조직이 있었대요. 비밀로 이렇게 벌을 주는 암암리에 있는 비밀 조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정부가 제대로 이렇게 범죄자들을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좀 벌을 못 주고 해결을 잘 못하니까 이 비밀 조직에서 그 사회에 악이 되는 그런 범죄자들이라던가 그 마을에서 미움받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재판을 여는 거야. 이 사람을 좀비로 만들 것인가 안 만들 것인가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을 좀비로 만들자라 딱 결정이 나면 그 사람은 이제
이 좀비 파우더를 뿌려서 가사 상태에 이르게 한대요. 그래서 묻는데요. 묻은 다음에 이게 약간 형벌의 그 장치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그 가족한테 물어본대요. 이 사람 깨울 거야? 아니면 그냥 아예 죽일 거야? 물어본대요. 그럼 그 가족이 이 사람 깨워서 평생 내가 노예로 삼을 거라고. 그러면은 다시 그 매장된 거를 이제 다시 시체를 꺼내가지고 다시 깨는 약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깨어나가지고 그 가족의 말을 평생 듣는 그냥 노예로 사는 거죠. 근데 이게 만약에 형벌이라면 너무 사이다 아닙니까? 저는 이거 너무 통쾌하더라고요. 제가 이 좀비의 이 부분을 사실 오늘 다루게 된 이유가 제가 최근에 읽었던 제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참 좋아하는데 이 소설에서 이 소설 2권에서 나와요. 이 소설의 실마리가 되는 게 바로 부두교의 이 주술인 테투르도 톡신이 이 소설의 이제 실마리가 되거든요. 심하게 스포일러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 여기서 발견이 됐는데 여기서 이런 부두교의 이런 좀비화하는 그런 좀비 파우더는 형벌로 쓰여졌다는 부분에서 너무 통쾌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범, 화성 연쇄살인범 같은 그런 애를 말고로 잡는다면 막 조두순 같은 애 그런 애한테 좀비 파우더를 이 나영인의 가족이 그 좀비 파우더를 걔한테 뿌려가지고 좀비로 만든 다음에 평생 나영이한테 노예로 살게 하는 거지. 그 완전 평생 뭔가 그 죄를 갚을 수 있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막 통쾌하게 벌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요즘 사형제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무기징역으로 그 교도소에서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있는 거 보면은 성경책 읽고 있고 막 그것도 너무 짜증나고 이게 진짜 벌이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되게 사이다스러운 형벌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대로 심판하는 거 아니야? 아무튼 그래서 이런 그 특정 비밀 조직이 다크 히어로 같은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비스가 나는 좀비를 만났다라는 그런 경험담도 있습니다. 실제로 형벌로 좀비가 된 클레어비우스 나르시스라는 실존 인물이 있었어요. 그 나르시스라는 이 사람은 문답을 했는데 자기가 정말 좀비가 됐었고 자기가 가사 상태에 이르렀을 때 장례식을 하고 자기 가족들이 울고 이런 것을 모두 귀로 들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몸 하나 꿈쩍 움직일 수가 없었고 자기가 무덤에 묻히는 것도 다 느꼈고 그리고 묻히는 순간 모든 소리까지 다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죽음을 다 자기가 스스로 겪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1982년, 1984년에 좀비에 대한 연구가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좀비 파우더의 성분도 알게 됐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결국 그러니까 우리가 좀비는 그냥 시체가 스스로 막 이렇게 무슨 바이러스나 뭔가 무슨 주술이라던가 뭔가 이유 때문에 살아났다라고 이게 좀비 영화에는 그렇게 나오지만 IT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살아있는 사람을 벌주기 위해서 좀비 파우더로 가사 상태에 이르게, 그러니까 식물인간처럼 가사 상태에 이르게 해서 묻어놨고. 그 다음에 나중에 3, 4일에 그 시체를 꺼내가지고 좀비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의 좀비는 진짜 괴기스러운, 막 이런 좀비, 막 이런 좀비는 아니었고, 그냥 사람이긴 사람인데 눈에 초점이 없고, 그냥 주인만만 들어버리는, 영혼이 없고 무기력하면서 평생 노예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좀비를 만들었다라는 거. 노동력, 벌을 주는 그런 좀비로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랄까, 이런 좀비도 이런 막 사람을 해코지 하는 좀비가 아닐 뿐이지 어쨌든 이런 좀비를 만들었다라는 자체가 참 놀라워요. 그래서 좀비는 어쨌든 실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우리가 아는 그런 좀비, 사람을 막 잡아먹고 우어 이런 좀비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이 사이언스지, 심지어 사이언스지는 과학적인 잡지거든요. 그 잡지에 1988년에 발표가 됐고 수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된다, 오바다,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이제 그 사건의 실체의 가장 메인은 테트로도톡신이라는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두교 주술사들이 속인 거죠. 속이면서 자기가 흑마법을 쓴 것처럼 속인 거지만 사실은 좀비 파우더를 이용해서 사람을 죽였다가 살렸다가 막 이렇게 한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좀비 파우더에 대해서도 좀 이제 그것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주사를 넣는다던가 뭐
실제로 섭취하는 것도 아니고 몸에 뿌려가지고 가스 상태에 이르는 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IT에서는 시장에서 좀비를 만났다라는 그런 증언도 있고, IT에서는 이런 좀비 파우더와 이런 존재를 믿고 아직까지도 그걸 이용해가지고 좀비화해서 사람을 만들어서 그런 좀비 노동자로 만들어서 쓰고 있다라고 믿고 있고 실제로 행하고 있다고 사람들이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정말 그렇게 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우리나라에도 염전노예, 신한 염전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런 외국인 노동자라든지 그런 약간 지체장애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가지고 끊임없이 염전에서 일을 시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IT에서 없으란 법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런 좀비화하는 이런 좀비 파우더로 형벌을 주는 것은 미움을 받는 사람이나 죄를 지은 사람한테 벌을 주기 위한 그런 행위였다라는 게 매우 놀랍고, 형벌이란 측면에서 본다면 좀 되게 통쾌하기도 하면서 이것은 생물학적인 사형제도 같은 죽음이 아니라 영혼의 죽음, 뭔가 공동체로서의 버림받음, 공동체로서의 그런 왕따? 이렇게 벌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요즘 이 좀비화하는 이런 형벌에 대해서 좀비가 하나의 형벌의 종류였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게 되면서 요즘에 이런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사형제도도 지금 폐지한 상태에서 이런 무기징역이라던가 징역을 사는 거라던가 이것만으로 전부인가. 그리고 징역도 제대로 오래 살지도 않아요. 뭐 조두수는 12년밖에 살지 않고 2020년에 나오잖아요. 지금 그거 못 나오게 한다고 막 서명하고 이러는데, 사람들은 그걸로도 마음이 이렇게 뭔가 통쾌하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좀비 형벌에서 매우 통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비가 실존했다, 좀비 파우더의 정체, 실제 좀비의 유래는 뭐였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이 좀비 파우더가 테트로도톡신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형벌이라는 부분이 매우 흥미로웠는데 여러분들도 흥미로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좀비의 실제 실존하는 그런 실제 IT의 좀비의 역사, 좀비 영화로 본 좀비의 변천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밌으셨다면 구독 한 번씩 클릭 부탁드리고요. 한나의 역사 스캔들은 다음 시간에도 찾아뵐게요. 안녕.